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학생 수십 명이 무더기로 실종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남한에서 날아온 하나의 작은 물건이었는데요.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이 사건과 관련된 학생들의 대규모 처형이 시작되었고 주민들은 누가 다음 표적이 될지 몰라 숨죽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뉴스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 이지안이라고 합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자랐죠. 아마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산길을 오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민주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숲속 나무 사이로 무언가 비닐 같은 것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호기심에 그쪽으로 다가갔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비닐에 쌓인 전단지와 작은 USB였어요. 물건을 확인하자마자 저희는 모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건 남한에서 넘어온 물건인 것이 분명했거든요. 저희가 사는 청진은 바다와 가까워 가끔 이런 물건들이 발견되곤 했죠. 그런 물건을 주우면 손대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위험하니 그냥 두고 가자고 말했습니다. 발견한 것만으로도 큰일이 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주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딱 한 번만 보자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고 우리끼리만 보고 다시 숨겨놓으면 된다고요. 저는 위험하다며 강하게 말렸지만 민주는 바깥 세상이 궁금하지 않냐며 우리가 배운 것들이 진짜인지 확인해보고 싶지 않냐고 물었죠. 결국 우리는 민주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민주의 부모님은 모두 직장에 나가 계셨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죠. 민주가 낡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북한의 일반 가정에서 컴퓨터가 있는 것은 드문 일이었지만 민주의 아버지는 간부였기에 가능했죠. 저희는 누가 올지 모르니 빨리 하라며 초조해했어요. 그렇게 화면이 켜지고 우리는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나만 드라마였어요. 드라마를 보자마자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배운 굶주리고 비참한 남한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드라마에는 남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풍요로운 음식을 먹고 예쁜 옷을 입고 깨끗한 집에서 사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남한을 지옥처럼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리고 미국의 압제로 고통받으며 범죄가 만연한 곳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본 드라마 속 세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려하고 풍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했죠. 가장 큰 충격은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밝게 웃는 모습,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요. 북한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항상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들렸고 저희는 빠르게 USB를 뽑고 각자 흩어졌어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며칠 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민주가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늦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첫 수업이 끝나고 두 번째 수업이 시작되어도 민주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쉬는 시간에 다른 친구에게 물어보니 민주가 어젯밤 보위부에 끌려갔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죠. 왜 잡혀갔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적대 방송물을 봤다고. 누군가 밀고 했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USB. 우리가 함께 본 그 드라마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우리 5명밖에 몰랐는데요. 누군가가 밀고 했다는 말은 우리 중 한 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또 한 명의 친구가 수업 중에 불려나갔어요. 보위부 요원들이 직접 교실로 들어와 데려갔습니다. 다음 날은 다른 반 학생 2명이 사라졌고요. 모두 같은 이유였습니다. 적대 방송물 시청이라는 제목이었죠. 그렇게 학교 전체에 공포가 퍼졌어요. 누가 밀고자인지 아무도 몰랐고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마주치는 눈빛에도 의심이 담겼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도 말수가 줄었습니다. 혹시 내 말이 어딘가로 전해질까 두려웠죠. 결국 일주일 만에 우리 학교에서만 8명의 학생이 체포됐어요. 모두 같은 이유였습니다. 반동 사상에 물들었다는 이유로요. 저는 매일 밤 누군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릴까 봐 잠들지 못했죠. 혹시 나도 밀고 당했을까? 언제 잡혀갈까? 공포가 저를 짓눌렀어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어느 날 아침 학교에 도착하자 선생님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분위기였어요. 첫 수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교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시내광장에서 중요한 집회가 있으니 전 주민이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오늘은 공개 처형이 있다더라. 한 학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공개 처형. 북한에서는 흔한 일이었지만 항상 두려움을 안겨주는 말이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 무서웠어요. 혹시 제 친구들이? 정오가 지나자 학교 수업은 중단되었고 모든 학생들은 단체로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길거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노인부터 아이까지 마을 주민 모두가 강제로 소집된 상태였습니다. 누구도 빠질 수 없었죠. 불참하면 그것만으로도 의심을 받았으니까요. 광장에 도착하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중앙에는 약 50명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젊은 사람들이었고 몸에는 고문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민주였습니다. 민주는 한 달 전에 그 친구가 아니었어요. 생기 넘치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항상 반짝이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는 죽은 눈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보위부장이 확성기를 통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모두 반동사상에 물들어 국가에 반역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남한 드라마를 보고 미제국주의에 현혹되어 국가를 비방했다는 제목이었죠. 그들의 범죄를 낱낱이 읽어 내려갔어요. 그 중에는 제가 민주와 함께 본 그 드라마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우리 국가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며 반역자에게는 오직 죽음뿐입니다. 보위부장의 말이 끝나자 군인들이 총을 들고 나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탈출하고 싶었어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눈이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총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1명, 2명. 아이들이 쓰러져 갔어요. 가족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번째 총성이 울리자마자 한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총성에는 어머니가 실신했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부축했지만 더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의 처형을 목격하고 쓰러져 갔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다 군인들에게 저지당했고 또 다른 가족은 통곡하다 의식을 잃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민주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싶었지만 강제로 뜨고 있어야 했습니다. 보위부는 우리가 모두 지켜보게 했으니까요. 경고를 주기 위해서요. 대한민국의 것을 보면 이런 결과를 맞이한다는 경고였습니다. 총소리가 다시 울렸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민주는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단지 호기심 때문에 진실을 본 것만으로요. 처형이 끝나자 보위부장이 다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숨어있는 범죄자들은 스스로 자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배신자를 색출해낼 것이다. 그 말은 명백히 저를 향한 것 같았어요. 제 귀에만 들리는 경고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을 떨고 있었어요. 깊은 슬픔, 분노, 그리고 극심한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친구들의 처형 장면이 반복해서 떠올랐어요. 특히 민주의 텅 빈 눈동자가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대로 가다간 저도 곧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공포가 매 순간 저를 짓눌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보위부의 단속은 더욱 강화되었고 또 다른 친구들이 체포되었죠. 저는 매일 밤 공포에 떨며 누군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릴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어느 저녁 부모님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은 놀라셨어요. 제가 USB를 봤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셨죠. 하지만 곧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많은 친구들이 체포되었고 그중 상당수가 처형된 상황에서 저도 언제든 잡힐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 모두 여기서 나가야 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셨어요. 그들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것을요. 제 여동생은 불과 12살이었지만 그 아이 역시 이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탈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과거 장사를 다니며 알게 된 사람들 중에 국경을 넘는 일을 돕는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탈북 브로커였죠. 아버지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가셨고 일주일 후 돌아오셨습니다. 길이 있단다. 위험하지만 가능은 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브로커가 알려준 경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선 함경북도 국경을 통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이었어요. 국경 경비대에게 뇌물을 주고 건너는 방법이었죠. 중국에 도착하면 브로커의 안전가옥에서 잠시 머물다가 중국 남부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라오스 국경을 넘고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이동한 뒤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하는 계획이었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사람당 2,000달러. 아버지의 대답에 우리 모두 숨이 멎었어요. 그것은 우리 가족이 평생 모은 것보다 더 많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어머니는 몰래 모아두었던 금반지와 달러를 꺼내셨고 아버지는 지인에게 빌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발각된다면 우리 가족 모두 처형될 것이었죠. 또한 탈북 과정 자체도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국경을 넘다가 총에 맞거나 중국에서 체포되어 강제 북송되거나 긴 여정 중에 병에 걸릴 수도 있었죠. 그러나 이곳에 남는 것보다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할게요.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몰래 준비했어요. 필요한 최소한의 집만 꾸렸고 돈을 모았으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브로커는 정해진 날짜에 국경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까지는 평소와 같이 행동해야 했습니다. 의심을 사면 안 되었으니까요. 학교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수업을 들었고 부모님도 평소처럼 일을 나가셨습니다. 집에서도 평범한 일상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탈출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를 지탱해 주었어요. 남한에 대한 정보는 아주 조금밖에 알지 못했지만 그곳은 적어도 공포 속에 살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곳이라고요. 그런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죽음을 무릅쓰더라도요. 드디어 떠나기 전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돈은 모았고 필요한 짐도 꾸렸습니다. 브로커와의 연락도 마무리되었죠. 내일 새벽 4시 우리는 국경을 향해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 국경에서 총에 맞지는 않을까?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송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공포보다 더 힘든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이곳을 떠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우리 집 말고도 이웃들, 친척들, 아직 남아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들도 함께 데려갈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특히 외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연로하신 할머니는 이긴 여정을 함께 할 수 없었기에 두고 가야 했죠. 할머니께는 친척집에 잠시 간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 알면서도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이달은 남한에서도 같은 모습으로 보일까? 이 하늘, 이 공기, 이 모든 것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죠. 문득 제 방을 둘러보니 17년간의 기억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인형들, 책들, 학교 물건들, 이 모든 것들을 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놀던 추억, 학교에서의 일상, 이웃들과의 소소한 대화, 이 모든 것들과 작별해야 한다는 현실이 슬펐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도 악몽에 시달려 번쩍 깨곤 했어요. 꿈에서는 우리 가족이 국경을 넘다가 총에 맞는 장면, 보위부에 체포되어 처형당하는 장면들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땀에 젖은 채 깨어날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새벽 3시 어머니가 조용히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준비됐니?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런 일에 완전히 준비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이곳에 남는다면 저와 가족 모두 위험했습니다. 거실에 모였을 때 아버지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어머니는 여동생을 꼭 안고 계셨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가득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공간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모두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이제 2번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어요. 가자.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밖은 아직 깜깜했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아버지가 앞장서고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제가 뒤를 따랐어요. 가방은 최소한만 들고 나왔습니다. 의심을 살 수 있으니까요. 마을을 벗어나는 길, 저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묻혀있는 우리 마을,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자유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새벽녘 우리는 약속 장소에서 40대쯤 되어 보이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간단한 인사 후 우리를 국경으로 안내했어요. 국경 경비대가 교대하는 시간을 노릴 거예요. 그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브로커의 설명대로 우리는 새벽 5시 정각 경비병들이 교대하는 틈을 타 두만강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강은 생각보다 넓지 않았지만 물은 차가웠어요. 아버지가 먼저 들어가시고 저와 여동생, 어머니가 뒤따랐습니다. 얼음같이 차가운 물이 발목에서 무릎,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강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갑자기 거기 누구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경 경비대였어요. 우리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총소리가 울렸어요. 물보라가 튀었고 총알이 제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이게 마지막 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우리 가족 모두 무사히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작은 마을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중국인 브로커와 만나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어요. 이틀을 안전가옥에서 보낸 후 우리는 중국 전역을 가로지르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트럭 뒤에 숨어서 때로는 밤에만 이동하면서 중국 남부를 향해 나아갔어요. 중국 공안에게 발각되면 북송될 것이라는 공포가 항상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중국을 가로질러 마침내 남부 국경에 도착했어요. 라오스 국경을 넘기 위해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밀림을 통과하는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자유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었어요. 라오스에 도착한 후에는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안을 얻었어요. 라오스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우리는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방콕으로 가는 길은 상대적으로 수월했어요.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한국 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남한으로 갈 수 있도록 절차를 도와주었어요. 그렇게 2달이 넘는 긴 여정 끝에 한국 땅을 밟은 첫날 우리는 국가정보원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탈북 과정과 북한에서의 생활에 대한 조사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조사관들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물과 간식을 제공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북한에서 늘 두려움 속에 살았던 제게는 믿기 힘든 말이었어요. 조사는 약 일주일 정도 지속되었고 그 후 우리는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는 시설이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3개월 동안 남한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처음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 가장 놀라웠던 것은 시설의 규모와 깨끗함이었어요. 침대는 푹신했고 따뜻한 물이 항상 나왔으며 식사는 풍족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저는 담당 선생님께 물었어요. 네, 이제 이곳이 당신의 새로운 현실입니다. 하나원에서의 첫 수업은 경제교육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돈관리법, 은행 이용법 등을 배웠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신용카드라는 개념을 배웠을 때 저는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플라스틱 카드 하나로 물건을 살 수 있다니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충격적이었던 것은 기술 교육이었어요.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북한에서도 간혹 컴퓨터를 접한 적은 있었지만 인터넷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새로웠어요. 세계 어디서나 정보를 검색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워요. 인터넷을 처음 사용해 봤을 때 말문이 막혔습니다. 또한 하나원에서는 의료 서비스도 받았어요. 평생 처음으로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았고 북한에서는 치료받지 못했던 질병들도 모두 치료받았습니다. 의사들은 친절했고 병원 시설은 깨끗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문화적인 차이였어요. 하나원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처음으로 남한 영화를 제대로 봤어요. 영화 속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여기서는 정부를 비판해도 괜찮나요? 담당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이곳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말하고 싶었던 것들, 생각하고 싶었던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동이었어요. 생전 처음 맛보는 자유의 감각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서울 시내로 견학을 갔어요. 높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밤 풍경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는 마치 별이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서울 근교의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착금과 주거 지원으로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부터 마트에서 물건 사는 방법까지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죠.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저를 담당하는 정착 도우미 선생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분의 도움으로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북한에서의 트라우마와 탈북 과정의 공포는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악몽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상담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악몽의 빈도는 줄어들었습니다. 매주 상담을 받으며 북한에서의 기억들, 특히 공개 처형을 목격했던 끔찍한 경험과 친구 민주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조금씩 풀어나갔어요.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말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생활 6개월째, 저는 탈북민 대상 대학 특별전형을 통해 간호학과에 진학했어요.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기회였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고 어려웠지만 배움의 기쁨은 그 어떤 어려움보다 컸어요. 이지한 씨 정말 열심히 하네요. 감동받아요. 교수님의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공부해도 미래가 없었지만 여기서는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대학 생활 중에 제게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같은 탈북민 자조 모임에서 만난 언니의 소개로 심리치료 그룹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저는 미술치료, 음악치료, 무용치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 내면의 상처를 표현하고 치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림을 통해 표현할 수 없었던 감정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미술치료사의 말씀대로 저는 캠퍼스에 제 두려움과 분노, 슬픔을 색채로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두운 색들만 사용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밝은 색들이 늘어갔어요. 그것은 제 마음이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저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과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말투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색함도 있었지만 그들은 저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었어요. 특히 수민이라는 친구는 제게 언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아나, 넌 정말 대단해. 그런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온 거잖아. 수민이의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고통스러운 여정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이제는 밤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고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도 압도당하지 않게 되었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거죠. 앞으로의 삶이 항상 쉽지만은 않겠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에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진정한 자유 속에서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은밀하게 진행되던 북한의 비밀 작전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건 이 작전을 이산가족을 통해 실행했다는 사실이죠. 오늘의 사연자분 또한 누구보다 북한을 위해 충성을 맹세했지만 끔찍한 실상을 알아차리고 살기 위해 탈북을 감행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녀의 탈북 소식은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되었을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제 이름은 탈북민 리선이라고 합니다. 신변을 위해 가명을 쓰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북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전쟁 이후 남한에 계셨죠. 그러다 제가 10살이 되던 해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순간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때 당에서 저를 데려갔어요. 내 아버지를 만나게 해줄 수 있다. 완전히 무너져 있던 저에게 그 말은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죠. 곧 제 인생을 뒤흔들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당에서는 저를 철저하게 훈련시켰어요. 첫날부터 정말 끔찍했죠. 매일 새벽 4시 얼음장 같은 물을 뒤집었으며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혹한기에도 얇은 옷 한 벌로 버텨야 했죠. 그들은 이것을 인내심을 기르는 방법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감정을 죽이는 훈련이었어요. 매일 밤 할머니를 배신자로 저주하는 말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눈물이 나면 더 큰 소리로 외쳐야 했죠. 그렇게 조금씩 제 마음도 얼어붙어 갔습니다. 마침내 모든 훈련이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탈북자처럼 보였지만 내면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찾았다는 소식이었죠. 조만간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아버지와의 만남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이상했어요. 말로만 들어오던 아버지를 직접 볼 수 있다니 설레이면서도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며칠 뒤 저는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유리문이 열리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시는 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할머니가 보여주시던 바른 사진 속의 젊은 아버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깊게 패인 주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얼굴이었죠. 선이야,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수년간의 훈련으로 얼어붙었던 감정이 쌓아올린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죠.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매만지셨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선이구나.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죠. 훈련받은 대로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체온, 그 특유의 피부 냄새, 거친 손바닥의 감촉, 모든 것이 저를 압도했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불현듯 봄눈 녹듯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죠. 평생을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저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면회가 끝난 후 북한 요원들이 저를 불렀어요. 임무를 완수하면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다. 평생 함께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 말은 제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죠. 그렇게 저는 남한 침투 작전을 시작했어요. 일반적인 탈북자들처럼 중국을 거치는 것이 아닌 더욱 은밀한 경로였습니다. 먼저 평양에서 러시아로 향했죠. 한밤중에 위조된 러시아 여권을 들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무용을 전공하는 유학생으로 위장했어요. 실제 러시아 대학교의 학생 기록까지 만들어 놓았죠. 그곳에서 한 달을 보낸 후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제 신분이 또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화장품 수입업체 사업가였습니다. 도쿄의 고급 호텔에서 일주일을 묵으며 한국 바이어들과 미팅을 가진 기록도 만들어뒀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수없이 연습한 대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화장품 수입 상담을 위해 왔다는 완벽한 스토리와 함께요. 서울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곳이 제 아지트가 됐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감시 카메라를 점검했죠. 누군가 제 방을 감시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서울의 거리를 걸을 때마다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꺼지지 않는 네온사인들,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젊은이들. 모든 것이 새로웠죠. 처음 지하철을 탔을 때는 놀라움을 감추기 어려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삐 움직이는 모습,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즐기는 승객들. 이런 광경은 훈련에서 배운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식당이었어요. 음식을 남기는 사람들을 보며 당황했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24시간 배달되는 음식들, 길거리의 수많은 카페. 이런 풍요로움이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인터넷 문화도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웃고 때로는 눈물 짓기도 하는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 같았어요. 북한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이 저를 압도했죠.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근처 카페로 출근하는 척했어요. 그곳에서 탈북자들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북한에서 받은 정보에 따르면 이 근처에 탈북자들의 모임이 자주 있다고 했죠. 국정원의 감시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들은 새로운 인물의 등장에 예민하게 반응했으니까요. 저는 최대한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매일 밤 북한의 연락책에게 보고를 해야 했어요.
극도로 보안이 철저한 통신 장비를 이용했죠. 하루도 빠짐없이 탈북자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점차 몇몇 탈북자들의 얼굴을 알게 됐어요. 그들이 자주 가는 식당, 만나는 시간, 심지어 대화 내용까지 파악했죠. 하지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인물을 경계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이건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지만 저는 주어진 임무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탈북자 네트워크에 침투하여 정보를 빼내는 것, 그것이 제 임무였어요. 매일 밤 북한에서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임무만 완수하면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다. 는 말로 저를 다그쳤죠. 특히 제가 수집해야 하는 정보들은 구체적이었어요. 탈북자들의 한국 내 조직 체계, 주요 인물들의 동선, 그들이 운영하는 단체의 자금 흐름까지 모든 것을 파악해서 북한에 전달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탈북자 카페에 자주 드나들었어요.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행동 패턴을 분석했죠. 며칠을 관찰한 끝에 한 여성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혼자 오는 날이 많았고 다른 탈북자들과 자주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일부러 그 여성과 부딪혔습니다. 쏟아진 커피를 닦아주며 대화를 시작했죠.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서둘렀나 봐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놀랍게도 곧 진심 어린 것이 되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미숙이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였죠. 미숙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경계심 없이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전 요즘 이 카페에서 일하거든요. 미숙을 통해 알게 된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어요. 거기서 만난 남한 사람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탈북자들을 진심으로 돕고 있었어요. 봉사자들은 주말마다 자기 시간을 내어 탈북자들의 한국 적응을 도왔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이 북한을 이야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미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안타까움과 연민이 더 컸어요. 우리 가족들은 아직도 저기서 굶고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죠. 사무실 컴퓨터에 접근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중요한 자료들을 몰래 복사하고 북한에 전달하는 것이 제 임무였죠. 하지만 그 자료들 속에는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순수한 마음만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을 배신한다는 죄책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주말이면 남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생활하는 법도 배웠어요. 처음으로 놀이공원도 가보고 영화관에서 자유롭게 영화도 봤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일수록 제 신념은 점점 더 흔들렸어요. 탈북자들의 모임에 나가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들은 제가 알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도왔죠. 북한에서는 남한은 냉혹한 자본주의 사회라고 배웠는데 실제로 만난 사람들은 따뜻했어요. 어느 날 밤 미숙이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으로 본 탈북자의 실제 생활이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그곳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미숙은 TV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보고 인터넷으로 하고 싶은 공부를 했죠. 매일 밤 잠들기 전 복잡한 생각이 절 괴롭혔어요.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보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 만난 친구들을 배신하고 싶지 않았죠. 이런 갈등 속에서 저는 점점 더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미숙이 저를 또 다른 탈북자 모임에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한 이야기,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며 겪은 어려움과 극복한 이야기. 모든 이야기가 가슴에 깊이 박혔죠.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차갑게 얼어있던 제 마음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주입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둘 허물어져 갔죠. 하지만 이런 변화는 더 큰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탈북자 지원단체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우연히 아버지를 마주친 거예요. 금강산에서 만난 이후 계속 제 마음속에만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선이야. 아버지의 목소리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죠. 아버지는 그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등을 쓰다듬으시며 계속 울기만 하셨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제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죠. 할머니가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진을 보며 매일 저를 그리워하셨대요. 아버지와 함께 지내며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가 직접 만든 따뜻한 음식이 식탁에 놓여 있었죠. 우리 선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하시며 매일 새로운 반찬을 준비하셨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아버지와 함께하는 일상적인 대화였어요. 북한에서는 항상 조심하며 말해야 했지만 여기서는 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죠. 아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면 아버지는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주말이면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여러 곳을 다니셨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도 타고 남산타워에도 가보고 매 순간이 새로웠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때로는 정부를 비판하기도 한다는 거였죠. 여기서 아버지랑 같이 살자.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줄게. 아버지의 말씀은 너무나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이 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조직에서는 계속해서 저를 압박했죠. 이미 제가 수집한 정보들을 빨리 넘기라고요. 아버지의 서재는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어요. 거기엔 북한에 관한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책들, 북한 주민들을 돕는 방법을 다룬 책들. 아버지는 계속해서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느 날은 아버지가 보관하고 계신 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할머니가 보내신 제 근황이 담긴 편지들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편지들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계셨죠. 편지 구석구석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북한에서는 이 임무만 완수하면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다 고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아버지와 함께였습니다. 그들의 약속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밤마다 울면서 고민했어요. 이제 와서 제가 간첩이라고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면 저를 영원히 미워하실까요? 더구나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마음, 진심 어린 도움, 이 모든 것을 배신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제가 수집한 정보들로 인해 그들이 어떤 피해를 볼지 생각하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북한의 연락책이 독촉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차갑게 굳어있던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삶,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마음, 이 모든 것이 제 신념을 흔들어 놓았어요. 과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한 것일까요?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한 걸까요?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도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낯선 그림자가 보였어요. 분명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들이 자꾸 반복됐어요. 카페에서 일할 때면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남자, 퇴근길에 자주 마주치는 검은 승용차. 한 번은 그 차가 제 집 앞까지 따라온 적도 있었죠.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집 앞 골목에서도, 마트에서도, 심지어 아버지 집 근처에서도 수상한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어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도 문득 뒤를 돌아보게 되는 일이 잦아졌죠. 특히 불안했던 건 의문의 전화였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 받으면 아무 말 없이 끊어져 버렸죠. 처음엔 장난 전화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빈번해졌어요. 누군가 제가 집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대로라면 이런 감정들을 무시하고 임무에 충실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쌓일수록, 탈북자들과 정이 깊어질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흔들렸죠. 특히 미숙 언니가 저를 믿고 들려준 이야기들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북한에서 두 동생을 남겨두고 온 이야기,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은 이야기. 그동안 제가 수집한 정보들이 이런 사람들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와 다른 전화가 왔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차가운 목소리가 말했죠. 마지막 기회라고.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제거될 거라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떨었습니다. 제 집 우편함에서는 북한에서 찍은 제 사진이 발견됐어요. 사진 뒷면에는 붉은색으로 X표가 그어져 있었죠. 경고였습니다. 더 이상의 망설임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이제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북한으로 돌아가면 아마도 처벌받겠죠. 하지만 이대로 임무를 수행하면 아버지의 눈을 어떻게 보겠어요? 탈북자들의 순수한 믿음을 어떻게 배신하겠어요? 창밖의 그림자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 제 방문 앞에서 서성이는 소리도 들렸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됐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시던 바랜 사진 속 아버지의 모습, 금강산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따뜻한 눈빛, 지금 제게 베풀어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 고민했어요. 북한에서는 제가 충성스러운 간첩이 되기를 바랐지만 이제 제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죠.
하루는 아버지가 출근하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이야, 내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아빠는 알아. 언제든 이야기하고 싶을 때 해도 돼. 그 말씀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이 말한 냉혹한 자본주의 사회는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따뜻한 정이 있는 곳, 자유롭게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곳을 발견했죠. 이제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두 얼굴로 살 수는 없었어요. 창밖의 그림자들이 점점 더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저는 마지막 선택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와서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어요. 특히 이제 막 찾은 아버지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이 두려웠어요. 북한이 저를 제거하려 들 수도 있고 이미 저를 버리기로 결정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간첩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더구나 이대로 아버지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었습니다. 북한의 보복은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에게도 미칠 거예요. 그들의 무자비한 방식을 훈련을 통해 잘 알고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국정원 대표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파견된 간첩입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국정원 직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만날 장소를 정해주었습니다. 약속된 장소로 가는 길이 이토록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뒤를 돌아보니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국정원 건물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어요. 조사실로 안내된 순간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시작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조사관들은 의외로 차분하게 저를 대해주었어요. 처음부터 천천히 이야기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북한의 간첩이 되었는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남한에서는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 밤을 새워가며 이야기했어요. 특히 북한의 조직 체계와 연락망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접선 장소, 암호, 통신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저를 감시하던 사람들의 특징과 행동 패턴도 자세히 설명했죠. 조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같은 질문이 수십 번 반복됐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여러 차례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진실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숨기고 싶은 것도 없었으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버지에 대한 조사였어요. 아버지가 제 정체를 알고 있었는지, 혹시 공모자는 아닌지, 이런 의심을 받는 게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다는 게 곧 밝혀졌죠. 일주일간의 심층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정보를 제공했어요. 북한이 계획하고 있던 작전들, 다른 간첩들의 침투 계획, 심지어 제가 수집했던 탈북자들의 정보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조사관들은 제 진술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한 듯했어요. 당신의 용기가 많은 것을 살렸습니다. 그들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이중 생활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국정원은 즉시 저와 아버지의 신변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고 24시간 보호를 받게 됐어요. 북한의 보복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가 났습니다. 그동안 수집한 정보들이 북한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행이었어요. 탈북자분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았다는 걸 알고 안도했죠. 오히려 제가 제공한 정보 덕분에 다른 간첩들의 침투 계획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어요. 비록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 양심에 따라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는 누군가를 배신하거나 이중생활을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라도 계셨다면 제 선택을 이해해 주셨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후 저는 하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간첩으로 들어온 저였지만 이제는 한 명의 탈북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도 국정원의 보호 아래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특별했어요. 다른 탈북자들과는 조금 다른 대우를 받았죠. 개인 상담도 더 자주 받았고 보안 요원들의 감시도 더 철저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북한의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게 주어진 방은 작았지만 안전했어요.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듣던 이야기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하나둘 확인할 수 있었죠. 세계 각국의 뉴스를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북한에 대한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인권 문제, 경제 상황, 주민들의 실제 생활,
모든 게 북한의 선정과는 정반대였죠. 밤새도록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며 울었던 날도 많았습니다. 하나원의 선생님들은 제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셨어요. 심리 상담을 통해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알려주셨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죠. 특히 국정원에서 파견된 상담관님은 제가 겪을 수 있는 위험과 그에 대한 대처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간단한 물건을 사는 것도 쉽지 않았죠.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다가 너무 많은 종류에 혼란스러워 그냥 나온 적도 있었어요. 지하철 노선도를 보는 것도 버스 노선을 이해하는 것도 모두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말투도 문제였어요. 간첩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대화에서 자주 실수를 했죠. 특히 새로 생긴 신조어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하는 농담도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제 말투나 행동이 조금만 어색해도 주변 사람들은 금세 알아챘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죠.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늘 고민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간첩이 아닌 자유로운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제 모습이 어색했죠.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버지가 면회를 오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간첩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내가 용기 있는 선택을 해줘서 고맙다. 는 말씀에 또다시 눈물이 났죠. 하나원에서는 기본적인 생활 교육도 받았어요. 은행 업무부터 교통카드 사용법까지 한국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쉬운 것들도 어려워 보였지만 하나씩 익혀가는 재미가 있었죠. 다른 탈북자들과도 조심스럽게 교류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제가 간첩이었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경계하는 눈치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새 삶을 살고자 하는 제 모습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보안 교육도 중요했습니다. 휴대폰 사용법부터 개인정보 보호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배워야 했어요. 북한의 해킹 위험에 대비한 특별 교육도 받았죠. 이제는 제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했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자유롭다는 게 분명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꼭두각시가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된 거죠. 그 자유가 때로는 두렵고 무거웠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쉽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국정원도 하나원의 선생님들도 저를 지지해 주셨죠. 이제 저는 진정한 의미의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과거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 북한에서의 훈련 기간, 간첩으로 살았던 남한에서의 시간까지 모든 순간이 제가 지금의 저를 만든 조각들이었어요. 하나원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얻게 됐습니다. 여권을 처음 받아들었을 때의 그 떨림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였죠. 아버지는 서울 근교에 작은 집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처음으로 제 방을 꾸밀 수 있었어요. 벽지 색깔부터 침대 위치까지 모든 것을 제가 직접 선택했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야, 선이야. 아버지의 이 말씀이 제게는 큰 울림이 됐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제는 제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죠. 학교에 가고 싶으면 공부를 할 수 있고 일을 하고 싶으면 취업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력서를 써봤어요. 제 과거를 모두 숨길 순 없었지만 국정원의 도움으로 기본적인 이력은 만들 수 있었죠.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삶. 때로는 두렵고 낯설었지만 그만큼 설렜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하고 갑자기 불안해질 때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순간들을 이겨내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 배운 방법들이 큰 도움이 됐어요. 특히 기뻤던 건 아버지와 함께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며 웃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제겐 그토록 꿈꾸던 행복이었어요. 미숙 언니를 다시 만났을 때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간첩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저를 이해해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죠. 내가 용기 있는 선택을 한 덕분에 우리 모두가 안전할 수 있었어. 라고 말해줬어요. 자유는 생각보다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모든 선택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건 그만큼의 책임도 따른다는 걸 의미했죠. 하지만 그 무게는 달콤했어요. 적어도 그 선택이 진정 제 것이니까요. 때로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제 경험을 나누며 그들의 정착을 도왔죠. 이제 제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선택한 삶을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유와 행복이 이제는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과거는 제 일부분이지만 더 이상 저를 규정하지 않아요. 이제 저는 자유롭게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에서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제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말을 할 때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북한의 꼭두각시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이 된 거니까요.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험난할지라도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 곁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